태국 총리가 정치적 비판을 받자 충격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이슈입니다. 한국의 현 상황을 보고 한국보다는 낫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태국 총리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했을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헤럴드 교수님의 국제정치학 수업이 시작됐어요. 교수님의 수업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적 롤러코스터라고 불려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잘못된 국가 정책이 어떻게 일반 국민을 희생시켰는가라는 제목이 떠올랐죠.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말 뒤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숨어 있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 사례는 베네수엘라였어요. 교수님은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들이 어떻게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기름값 보조금, 무료 주택 공급, 최저임금 인상, 모두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교수님이 잠깐 멈추시더니 스크린을 가리키셨어요. 그곳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떠 있었죠. 연간 인플레이션율 100만%. 두 번째 사례를 보죠. 2019년 스리랑카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환경을 위해 화학비료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들어보면 훌륭하지 않나요? 하지만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고 식량 부족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국가는 파산 직전까지 갔죠. 대통령은 시민들의 분노 속에서 나라를 떠나야 했고요. 앞자리에 앉은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결과가 나쁘면 비판받아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정치에서 의도는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이어서 교수님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언급하셨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집을 가져야 한다는 아름다운 꿈이 어떤 악몽을 낳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중 많은 학생들이 그 위기의 여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거든요. 저희 가족도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농업 국가에서 정치적 인기와 경제 개입이 어떻게 비극이 되었는가? 교수님이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태국 쌀 담보제 스캔들이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 아래에는 태국 국기와 황금빛 쌀알들의 이미지가 보였어요. 태국의 쌀 담보제는 21세기 들어 가장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실패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실패한 정책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정책을 둘러싼 권력의 유산, 가족 정치, 그리고 책임 회피의 문화가 모두 얽혀 있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가족 정치요? 라고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친나왓 가문 말이에요. 탁신 친나왓, 그의 여동생 잉낙 친나왓, 그리고 현재 총리인 패통탄 친나왓까지. 3대에 걸친 정치 세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저는 펜을 들고 열심히 메모했어요. 친나왓 가문, 3대 정치 세습살 담보제, 권력의 유산. 이런 키워드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벌써 궁금해졌어요. 이블린 학생, 동남아시아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했었죠? 네, 특히 태국 정치의 불안정성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케이스 스터디에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어요. 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포퓰리즘, 부패,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포퓰리즘의 씨앗, 잉낙의 쌀 담보제라는 제목이 떠올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11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젊고 우아한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잉낙 친나왓,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탁신 친나왓의 여동생이기도 하죠. 익낙이 집권할 당시 태국의 정치 지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태국은 크게 두 개의 정치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방콕을 중심으로 한 도시 중산층과 북부동 북부 농촌 지역의 농민들 말이죠. 스크린에 태국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구분된 지역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농민들의 표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익낙은 바로 이들에게 달콤한 약속을 했어요. 쌀 담보제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앞자리에 제시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쌀 담보제가 정확히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농민들의 쌀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사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시장 가격보다 40에서 50% 높은 가격으로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와, 그럼 농민들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2011년 선거에서 익낙의 푸어타이당이 압승을 거둔 이유가 바로 이 약속 때문이었어요. 농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꿈같은 정책이었죠. 스크린에 선거 결과가 나타났어요. 푸어타이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한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들인다는 것,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정책이 시행되자 처음에는 모든 게 장밋빛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초기 몇 개월간은 정말로 쌀 가격이 상승한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했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됐어요. 익낙의 지지율은 하늘을 찔렀죠. 문제는 태국이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국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국제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충격적이었어요. 태국의 쌀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2012년부터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수십 년간 지켜온 세계 1위 쌀 수출국 지위를 인도에게 내주었어요. 그것도 단숨에 말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부가 높은 가격에 사들인 쌀들이 창고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팔 곳이 없으니까요. 스크린에 거대한 쌀 창고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교수님, 저 쌀들이 썩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 봤군요. 수백만 톤의 쌀이 창고에서 썩어 나갔어요. 관리 부실로 말이죠. 이때 교수님이 리모컨을 누르셨어요. 스크린에 커다란 숫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100억 달러. 이것이 쌀 담보제로 인한 총 손실 추정액입니다. 태국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 정책으로 날아간 거예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이 멈추지 않았나요? 문제가 명백했는데 말이에요. 그건 정치였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곧 정책의 근거였죠. 누군가는 쌀을 팔아 사익을 챙기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태국 감사원 보고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2013년 태국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첫째, 거래 투명성의 완전한 붕괴. 누가 언제 얼마의 쌀을 팔았는지 제대로 된 기록이 없었어요. 둘째, 정부 보조금의 사적 유출. 중간 업체들이 농민과 정부 사이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어요. 셋째, 허위 수매량 부풀리기. 실제보다 훨씬 많은 양의 쌀을 수매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뒤에 앉은 마크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이 모든 걸 익낙 총리가 알고 있었던 건가요? 교수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신중하게 답하셨어요.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이에요.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 지도자라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핵심 질문들이에요.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왜 이렇게 쉽게 부패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말이죠.
교수님이 다시 리모컨을 누르시자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총리의 몰락이라는 제목과 함께 법정 사진이 나타났어요. 자, 이제 이야기가 더욱 극적으로 변합니다. 2014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태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반정부 시위가 연일 계속됐고 결국 군부가 개입했습니다. 2014년 5월 쿠데타로 잉락 정부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그 이후에 펼쳐졌습니다. 2015년부터 헌법재판소는 쌀 담보제와 관련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어요. 2017년 8월 태국 헌법재판소는 잉락 친나와색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혐의는 직무유기죄였어요. 재판소는 잉락이 쌀 담보제 시행 과정에서 벌어진 대규모 부패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정책 담당자들의 허위 보고와 예산 유용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죠. 제시카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잉락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달러가 선고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17년 8월 25일 판결이 선고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어요. 잉락 친나왓은 비밀리에 태국을 떠났습니다. 판결을 받기 바로 전날 밤 사립 제트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한 거예요.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자신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도피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스크린에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전 총리, 판결 직전 도피, 잉락, 책임 회피로 국제적 비난,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같은 제목들이 보였어요. 특히 서구 언론들은 이를 국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한 나라의 총리였던 사람이 자신이 만든 정책의 결과를 감당하지 않고 도망쳤다는 거죠. 뒤에서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잉락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실제로 도피 직전까지 잉락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녀는 끝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쌀 담보제는 농민들을 도운 정책이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정책 자체가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관료들이 저지른 실수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 현실은 달랐어요. 100억 달러의 손실과 썩어가는 수백만 톤의 쌀 앞에서 좋은 의도였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죠. 사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잉락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두바이나 영국에서 목격되었다는 보도들이 있어요. 두바이는 그녀의 오빠 탁신 친나왓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스크린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어요. 젊고 세련된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어딘지 잉락과 닮은 구석이 있어 보였어요. 패통탄 친나왓, 현재 태국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탁신 친나왓의 막내딸이기도 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한 가문에서 3명의 총리를 배출한 거예요? 정확히 맞아요. 탁신, 잉락, 그리고 이제 패통탄까지 태국 정치 사상 전례 없는 일이죠. 스크린에 패통탄 친나왓, 태국의 새로운 총리 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나타났어요. 그 아래에는 친나왓 가문의 가계도가 보였어요. 패통탄이 총리가 되면서 친나왓 가문은 다시 태국 정치의 중심에 섰어요. 하지만 과연 이번엔 다를까요? 아니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저는 급히 노트에 메모했어요. 친나왓 가문, 포퓰리즘의 유산, 도피의 유산. 이 문장이 이 가문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교단 앞으로 걸어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패통탄 총리의 최근 행보를 보면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 그녀의 영국 순방을 둘러싼 논란은 이건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5년의 현재 진행형 사건이죠. 집권 초기부터 그녀를 둘러싼 비판은 만만치 않았어요. 가족 정치의 부활,
친나왓 왕조의 3대째, 또 다른 인기영 합주에 같은 논란이죠. 특히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컸죠.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녀는 주로 사업가로 활동했고 정치는 거의 경험이 없었거든요. 이게 바로 가족 브랜드의 힘입니다. 친나왓이라는 성씨 자체가 여전히 농촌 지역에서는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랜드 정치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그리고 바로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영국 순방 논란 말이에요. 스크린에 런던의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빅벤, 버킹엄 궁전, 그리고 패통탄 총리가 영국 관료들과 만나는 모습들이었어요. 2025년 3월 패통탄 총리는 일주일간의 영국 순방을 다녀왔어요. 공식 명분은 태국 영국 투자 협력 증진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명문대 출신 지도자들과의 네트워킹이었죠. 하지만 영국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어요. 가디언지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태국 총리의 런던 방문, 실질적 성과는 미미해 보여. 더 흥미로운 건 BBC의 보도였어요. 태국 총리 일행, 공식 일정보다 관광에 더 많은 시간 할애한 것으로 보여.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었는지 볼까요? 7일 중 공식 외교 미팅은 단 2일, 나머지는 대학 방문, 박물관 투어, 쇼핑과 방문 등이었어요. 더욱 논란이 된 건 따로 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영국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패통탄 총리가 누군가와 식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잉낙 친나왓입니다. 패통탄의 고모이자 현재 영국에 거주 중인 전 총리 말이에요. 영국 파파라치들이 촬영한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어요. 태국 언론들은 총리의 사적 만남이라며 비판했고 반대파들은 국가 예산으로 가족 상봉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태국 기자들의 접근이 대부분 제한됐다는 거예요. 총리실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적 만남들이 노출되는 걸 막으려 한 것 같았어요. 그럼 태국 국민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태국 소셜미디어 캡처들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농민들과 서민층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우리는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총리는 해외여행이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게다가 순방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총 50만 달러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질적인 외교 성과는 거의 없었어요. 이때 저도 궁금한 게 생겨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만약 그 순방이 정말 탁신이나 잉낙을 만나기 위한 핑계였다면 이것도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쓴 셈 아닌가요?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바로 그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정치인의 행동에서 공적인 목적과 책임을 기대하지만 정치인들은 점점 정치를 사유화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어요. 특히 친나와 가문처럼 대를 이어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경우 공적 권력과 사적 이익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쉬워요. 패통탄의 영국 순방 논란은 단순한 외유성 출장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예요. 교수님이 스크린을 다시 바꾸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논란이 벌어지는 동안 정작 태국의 농민들과 서민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여러분, 패통탄 총리가 영국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박물관을 구경하는 동안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스크린에 여러 통계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비료 가격 35% 상승, 쌀 가격 20% 하락, 농가 부채, 평균 15% 증가 같은 숫자들이 보였어요. 2025년 들어 태국 북부와 동북부 농촌 지역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어요. 특히 이 지역들은 친나와 가문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기도 하죠. 비료 가격 폭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였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했어요. 동시에 국제쌀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고
농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렸죠. 제시카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정부가 보조금 같은 걸로 도와주지 않았나요?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과거 쌀 담보제의 트라우마 때문에 정부는 직접적인 가격 지원을 꺼렸거든요. 하지만 패통탄 정부도 나름의 대책을 내놓았어요. 농촌 디지털화 프로젝트, 스마트팜 확산 계획 같은 내용이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농업 혁신을 강조했어요.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 AI를 활용한 작물 관리, 스마트폰 앱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농민 단체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탁상행정, 기본적인 생계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스마트팜이냐 같은 비판이 쏟아졌죠. 마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농민들이 원하는 건 뭔가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비료값 지원, 최소 쌀 가격 보장, 농기계 구입 자금 대출 같은 당장 필요한 도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패통탄 총리가 최근 한국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 말입니다. 스크린에 뉴스 기사가 나타났어요. 패통탄 총리, 한국 정치 혼란 언급하며 논란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과 재선거가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패통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는 한국처럼 매번 대통령이 바뀌지는 않지 않냐. 안정성 면에서는 우리가 낫다. 교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어이없는 발언이었어요. 이 발언이 공개되자 태국 내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어요. 특히 농민들은 자신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다른 나라 정치나 평가하고 있다며 분노했죠. 더욱 문제가 된 건 이 발언이 영국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에 나왔다는 점이에요. 총리가 해외여행을 다녀와서는 다른 나라 정치 상황을 논평하는 모습이 농민들에게는 더욱 자극적으로 보였죠. 정치 엘리트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톰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농민들은 이제 친나와 가문을 지지하지 않는 건가요? 그게 복잡한 문제예요. 여전히 많은 농민들이 그래도 친나와시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지지도는 예전 같지 않죠. 교수님이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포퓰리즘의 딜레마입니다. 선거 때는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포퓰리즘은 구호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구호만 남기고 떠나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태국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조금 떨렸지만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해온 것들을 정리해서 말해보고 싶었어요. 교수님, 저는 태국의 진짜 문제는 부패 자체가 아니라 부패를 반복해도 책임지지 않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탁신은 부패로 쫓겨났지만 해외에서 영향력을 유지했고 잉락은 100억 달러 손실을 내고도 판결 직전에 도피했어요. 그리고 지금 패통탄은 같은 가문에서 또다시 총리가 됐죠. 쌀은 다시 자랄 수 있지만 국민의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건 결국 아무도 진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태국의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좋은 의도는 책임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한 명 한 명이 깨어 있어야 해요. 정치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그들이 약속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치는 정말 복잡한 게임이지만 그 게임의 룰만큼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룰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수업은 끝났지만 진짜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태국의 친나와 가문들이 벌인 사건들을 다룬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포퓰리즘 정치에 대해 무서움을 알게 되었고, 태국 총리가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극심한 산불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한국도 현재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적으로 산불 지원이 가장 훌륭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원이 끊긴 태국은 한국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산불에 대한 대책 능력이 없는 태국은 몇 주째 산불로 꼴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넬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학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전공 수업에서 연구하고 있는 전 세계 산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매년 산불 시즌이 되면 온통 불바다가 됩니다. 창문을 열면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찌르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요. 최근에는 저희 가족이 사는 마을 근처까지 불이 번져서 2주 동안 대피 생활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요.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해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헥타르의 숲이 불타고 있죠. 지난해만 해도 캘리포니아에서 약 250만 에이커의 산림이 소실되었어요. 그건 서울 면적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자연과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블랙서머라고 불리는 대형 산불로 인해 약 30명의 사망자와 3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코알라와 같은 고유종들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했죠.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며칠째 이어지며 수천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어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과 기반시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죠. 한국 정부는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 인력을 증원하고 특수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곳 중 하나는 태국이에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 북부 주요 관광지들이 자욱한 연기에 뒤덮여 있고 태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수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으며 대기 오염 지수는 위험 수준을 크게 넘어섰어요. 태국 정부는 국제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산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건조한 날씨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한 강수 패턴의 변화로 인해 가뭄이 길어지면서 산림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죠. 오늘 세계 환경 문제와 해결책 강의에서 마이클 교수님은 특별히 산불에 대한 토론 시간을 마련하셨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벽면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산불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색 점들이 미국, 호주, 그리스, 태국, 한국 등 여러 나라에 촘촘히 찍혀 있었죠.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산불 문제와 각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제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최근 산불과 관련된 국제 협력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산불 지원 활동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산불 문제도 심각한데
타국의 산불 진화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관심을 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산불 지원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의 산불 진화에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해 왔어요. 2020년 호주 대형 산불 당시에는 산불 진화 전문가 팀과 함께 방화복, 소방 장비 등 특수 장비를 보냈고,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때는 소방 헬기와 함께 첨단 진화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와 터키의 산불 때도 지원금과 구호 물자를 신속하게 전달했죠. 마이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넬리의 설명처럼 한국은 산불 대응에 있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강원도 지역에서 반복되는 대형 산불을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지원에 앞장서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산불 예측 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한 감시 체계인데, 이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답니다. 한국소방청은 2019년부터 국제 산불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24시간 대기 상태로 해외 산불 발생 시 48시간 내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또한 한국은 최신 소방 헬기와 특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산불 진화에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2년 태국 북부 산불 때 한국의 지원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치앙마이 근처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 소방 헬기 2대와 전문 인력을 파견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진화 속도가 훨씬 빨라졌죠. 한국은 특히 태국과 2018년에 산불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 협약에 따라 한국은 태국의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과 장비를 제공했고, 매년 태국 소방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제 지원에 나서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은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의 지원을 받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국제 지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죠. 호주에서 온 에밀리가 의견을 더했습니다. 저희 호주도 한국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2020년 블랙서머 당시 한국에서 보내준 지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산불 진화 전문가들이 가져온 새로운 진화 기법은 우리 소방관들에게도 많은 배움을 주었어요. 마이클 교수님이 다시 화면을 넘기셨어요. 여기 보시는 것은 한국이 개발한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위성과 드론, 지상 감시망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몽골과 러시아 극동 지역에까지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죠. 그런데 교수님, 저는 궁금증을 또 하나 제기했어요. 한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적극적인 국제 산불 지원을 하고 있나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도 전통적으로 산불 지원에 적극적인 국가들이지만 최근 한국의 활동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적 혁신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은 자국의 산불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데 적극적이죠. 마이클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바꾸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현재 진행 중인 심각한 산불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태국의 상황인데요. 교수님이 화면을 전환하자 태국 북부 지역의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넓은 지역이 두꺼운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국에서는 끔찍한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태국 북부 치앙마이주에서는 2주 이상 산불이 지속되며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실시간 대기 오염 지도가 나타났는데 태국 북부 지역 전체가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치앙다오와 옴코이 지역에서는 수천 가구가 이미 피해를 입었고 대기 오염은 방콕을 포함한 태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현재 태국 77개 주 중 57개 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위험 수준을 초과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게 심각한데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시내의 공기질 지수 AQI는 무려 500을 넘어서고 있어요.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100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극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 화면에는 마스크를 쓴 태국 주민들의 모습과 자욱한 연기에 가려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들의 사진이 보였어요.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극심한 건조함과 강한 바람이 겹치며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태국은 평소에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인가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태국 북부는 매년 건기인 2월에서 4월 사이에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규모와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이번에는 태국 병원에서 마스크를 쓴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치앙마이 병원들은 현재 호흡기 질환 환자로 넘쳐나고 있어요. 입원 환자 수가 평소보다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번 산불의 영향은 건강뿐만 아니라 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의 주요 관광 수입원인 북부 관광지들이 연기로 뒤덮이면서 예약 취소율이 70%를 넘어섰다고 해요. 저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소방대원들이 밤낮 없이 산불과 싸우고 있지만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마을 주민들도 직접 물통을 들고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주민들과 소방관들이 함께 산불을 진화하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소식은 태국 정부가 국제적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특히 전에 산불 진화에 도움을 준 한국에도 공식 요청을 보냈어요. 클래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화면 속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환경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번 산불은 태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산불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있지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한국 정부는 태국의 지원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교실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도 너무 놀라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도 현재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국내 소방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의 산불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 화면으로 전환하셨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거부 결정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방콕과 치앙마이에서 한국인 관광객과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 그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반한 감정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일부 태국 정치인들이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정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더 큰 문제는 태국이 한국의 지원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은 태국의 산불 진화 장비와 전문 인력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이전까지 제공했습니다.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계속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러한 지원에 의존하면서도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산불 감시 시스템과 장비의 유지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력 훈련 프로그램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죠. 미국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왜 자국의 산불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건가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의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 문제가 장기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방해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외국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자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한국 외교부의 공식 성명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 국내 산불 상황의 심각성을 주요 이유로 들었지만 외교가에서는 태국 내 한국인 안전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치앙마이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현지인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태국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한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태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국제재난 지원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한국은 그동안 재난 지원에 있어 매우 관대한 국가였습니다. 지난 5년간 국제재난 지원 규모가 GDP 대비 상위 10위 안에 들었죠. 특히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많은 나라들이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이번에 한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교수님은 태국 현지 뉴스 화면으로 전환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태국 매체들은 한국을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요. 특히 SNS에서는 반한 정서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런 갈등 상황이 안타까운 점은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태국 주민들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산불 진화 기술과 장비는 태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이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요? 태국 총리는 최근 협력을 강화한 국가에게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만큼 전문적인 산불 진화 기술과 장비를 갖춘 국가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환경 문제와 국제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그것의 취약성도 보여줍니다.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글로벌 이슈이지만 결국 국가 간 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모든 국가는 국제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더니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어요. 태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 태국은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북부의 최신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산불은 이전보다 훨씬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있었고 연기는 더 짙어 보였습니다. 태국은 한국이 과거에 제공했던 첨단 소방 헬기와 특수 진화 장비의 지원이 중단되자 산간 지역의 산불 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수님은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전역의 대기 오염 지수가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현재 태국 77개 주 중 60개 이상의 주에서 대기 오염 지수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은 모두 휴업 상태이며 공항도 일부 운영이 중단되었어요. 특히 북부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국제 산불 전문가 그룹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국제 산불 관리 협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원이 없는 태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KA-32 소방 헬기와 산불 진화, 특수부대의 부재가 태국의 산불 대응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세계 산불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국의 반복된 산불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산불 대응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죠.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태국 현지 TV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태국 주민들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면에는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패통탄 총리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큰 실수였어요. 한국은 항상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었는데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성의 인터뷰였어요. 중국과의 협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마을은 벌써 2주째 연기로 뒤덮여 있고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 소방대원들이 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또 다른 젊은 여성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끊고 한국과 다시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었지만 중국은 말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끄시고 다시 강의를 이어가셨어요. 태국 내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과의 협력 복원이 확산되고 있어요. 일부 시민단체들은 총리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한국 정부는 이런 태국 국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한국인 안전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교수님은 다시 태국 산불 현장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산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 물통을 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끊기고 중국과의 협력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태국의 산불 피해는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만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수천 가구가 피해를 입었어요. 경제적 손실도 막대한데 관광산업은 거의 마비 상태이며 농업 생산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이번 사례는 국제환경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정치적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환경 문제는 단순히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와 정치,
그리고 인간의 감정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환경 문제는 결국 국경을 초월한 인류 공통의 과제이고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환경 전문가로 성장한다면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렇게 태국의 산불 때문에 태국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산불 진화 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됐고, 한국의 지원이 끊기게 된 태국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